혹시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늘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 드시나요? 말 한마디, 눈빛 하나만 잘못돼도 차가운 침묵이나 수동적 공격성이 쏟아져 나와서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지는 않으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 영상은 당신에게 엄청난 깨달음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눈에 띄기 쉬운, 시끄럽고 허세 가득한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잠복성 자기에 숨겨진 나르시시즘라는 어두운 물속으로 깊이 들어가 볼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들의 교묘한 전술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이며 어쩌면 주변 누군가를 떠올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알게 될 거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조용한 조종자가 노골적인 가해자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바로 댓글에 예 또는 아니요를 남겨주세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징후를 하나하나 파헤치기 전에 단단한 기초를 다져봅시다. 자기애성 성격장애,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줄여서 NPD는 과연 무엇일까요? 대중문화에서 나르시시스트 자기애자라고 하면 거울 앞에서 떠나지 않고 셀카만 찍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떠올리죠. 하지만 임상 심리학적으로는 훨씬 더 복잡하고 어둡습니다. NPD는 B군에 속하는 심각한 성격 장애로 과대성 자신이 대단하다고 여기는 경향, 끝없는 찬양을 갈망하는 욕구, 그리고 타인에 대한 완벽한 공감 능력 부재를 특징으로 합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 모두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자기애적 특성과 사람의 인격 전체를 뒤덮어 관계를 파괴하는 성격 장애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부술 핵심적인 오해는 모든 나르시시스트가 똑같다는 생각입니다. 소위 과대형, 현실형, 자기애자라고 불리는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시끄럽고 오만한 그 유형이죠. 하지만 겉보기에는 정반대인 잠복성 취약형, 자기애자도 존재합니다. 이들은 자랑하기보다 오히려 불평하고 요구하기보다 자신을 희생자로 내세워 미묘하게 조종합니다. 바로 이 위장술이 그들을 극도로 위험하게 만듭니다. 보이지 않는 독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첫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과장된 자기 중요성입니다. 하지만 숨은 자기애성 성격, 즉 코버트 나르시시스트의 경우 이는 공개적인 자기애자 오버트 나르시시스트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가 실제든 허구든 자신의 성과를 직접적으로 자랑한다면 숨은 나르시시스트는 은근한 암시, 깔보는 듯한 태도, 그리고 자신이 늘 저평가받고 있다는 느낌을 통해 우월함을 드러냅니다. 부서에서 내가 최고 프로그래머야 라고 절대 말하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코드를 보며 끊임없이 한숨을 쉬고는 이렇게 말하는 직장 동료를 상상해 보세요. 내 수준에서는 괜찮은데 나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런 실수를 했지. 혹은 당신이 승진 소식을 전했을 때 잘 됐네. 아쉽게도 내 분야는 실력보다는 인맥이 전부라 말이야. 안 그랬으면 진작에 내가 최고가 됐을 텐데 라고 반응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위 숨겨진 웅장함, covert grandiosity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위대함을 소리쳐 주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 옆에 있는 당신이 스스로 열등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그들의 우월함을 인식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능, 자신의 고통, 자신의 지성은 이 보잘것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것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지루한지, 피상적인 대화가 얼마나 피곤하게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수동적 자기 과시의 한 형태이며 그 효과는 직접적인 자랑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직접적으로 우러러보게 만들지는 않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의 기준이 얼마나 낮은지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행동 이면에는 여전히 자신의 탁월함과 특별함에 대한 깊은 확신이 숨어 있습니다. 다만 그 확신이 자신의 천재성을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에 대한 실망이라는 양념으로 포장되어 나올 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파티 한 구석에 앉아 흥청거리는 무리를 깔보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자신이 이 모든 소란보다 훨씬 위에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드러내는 미완의 천재의 모습을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과 밀접하게 연결된 두 번째 징후는 바로 무한한 성공, 권력, 화려함, 아름다움 또는 완벽한 사랑에 대한 환상에 깊이 빠져 사는 것입니다. 과대형 나르시시스트는 이런 환상을 거리낌 없이 입 밖에 냅니다. 그는 자신의 미래 사업 제국이나 세상을 어떻게 정복할지, 혹은 자신이 찾고 있는 거의 신성한 경지의 완벽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숨겨진 나르시시스트는 이 환상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한 채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는 내면의 현실이 실제 생활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생생합니다. 이는 현실과의 괴리, 즉 현실 감각의 결여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그는 몇 년 동안 저임금 직장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자신의 생각 속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위대함을 깨닫도록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천재적인 전략가입니다. 현재의 인간관계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할 수도 있는데 이는 머릿속에 자신이 우주적인 교감을 나눌 완벽한 파트너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모든 파트너들은 그 이상형의 옅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죠.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에서도 이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의 계획은 구체성이 없고 모호하지만 과도한 비장미나 허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승진을 위해 마케팅 강의를 들을 거야 라고 말하는 대신 언젠가 나는 이 업계의 판도를 바꿀 무언가를 창조해낼 거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환상의 세계는 자신의 불안감과 현실적인 실패로부터 도피하는 안식처 역할을 합니다. 삶이 고통스러울 때 그는 자신의 실수를 분석하기보다 이미 승리한 상상의 세계로 숨어버립니다. 이는 또한 그가 삶의 소소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당신이 교회 별장에서 휴가를 즐기는 것에 대해 기뻐할 때 그는 지중해에서 요트를 타고 정신적인 여행을 하는 자신과 비교하며 그것을 하찮고 속물적인 것으로 치부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주인공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심오한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는 엑스트라에 불과한 영화 시나리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성공한 모든 사람들을 졸부나 무능한 뜨내기라며 경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작 자신은 성공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왜냐하면 그의 환상 속에서는 성공이란 자신의 타고난 천재성에 대한 인정으로서 당연히 저절로 찾아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자기 자신이 특별하다, 남들과는 다르다는 깊은 확신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진심으로 자신이 보통 사람들과는 급이 다르다고 믿으며 오직 자신과 똑같이 특별한 존재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만이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외현적 나르시시스트의 경우 이런 믿음은 과도한 우월감과 뽐냄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의 친분이나 비밀스러운 모임 참석, 그리고 남들은 가질 수 없는 독점적이고 고가인 물건 소유 등을 끊임없이 과시합니다. 반면 내현적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특별함을 고통과 남과 다름을 통해 증명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복잡한 영혼의 소유자 혹은 너무나 섬세한 사람이라고 포장하죠.
그의 고민이나 문제는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실존적 비극의 영역입니다. 만약 당신이 직장에서 힘든 하루를 보냈다면 그는 자신의 영혼을 꺾으려는 시스템과의 처절한 전투를 치렀을 겁니다. 당신이 파트너와 헤어졌다면 그는 가장 섬세한 물질 위에 세워진 세계 전체가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처럼 허구적인 복잡함과 취약성을 자신의 엘리트 의식을 증명하는 일종의 훈장처럼 사용합니다. 자신을 신비로운 아우라로 감싸고 굳이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고 수수께끼처럼 말하죠. 물론 당신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깊은 내면 세계가 있다고 은근히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향은 취미나 취향의 선택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는 대중적이고 인기 있는 모든 것을 천박한 저급품이라며 경멸합니다. 그가 좋아하는 영화, 음악, 책은 반드시 주류가 아닌 언더그라운드거나 틈새 시장, 혹은 아무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진정한 예술을 평가할 수 있는 선택받은 계층, 즉 자신이 엘리트임을 강조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의 취미를 같이 공유하려고 한다면 그는 아마도 당신이 그 깊이를 전부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뉘앙스를 풍기며 매우 우쭐대고 관대하게 대할 것입니다. 자신만의 특별함에 대한 이 믿음은 나르시시스트와 당신이 대등한 관계를 맺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는 겸손이나 우울함에 가면 뒤에 숨어 있더라도 항상 당신을 약간 깔보는 시선으로 대할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고민을 털어놓든 내 문제는 이해하지만 내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해 라고 대답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바로 그 특징입니다. 이제 네 번째 특징인 과도한 찬양 요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엔진을 움직이는 연료, 즉 나르시시즘적 공급원, 나르시시스틱 서플라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과시적인 나르시시스트는 칭찬을 노골적으로 요구합니다. 끊임없이 찬사, 칭찬, 박수를 기대하죠. 이들은 칭찬을 낚시하는데 내 새 프로젝트 어때? 정말 천재적이지 않아?처럼 직접적으로 물어봅니다. 숨겨진 나르시시스트는 더 미묘하게 행동하지만 찬양에 대한 욕구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들은 연민, 동정심, 그리고 고통 속의 천재성을 인정받음으로써 자원을 얻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얼마나 힘들고 아무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며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한지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서 여러분의 역할은 그를 끊임없이 위로하고 지지하며 그 놀라운 고난을 이겨내는 대단하고 재능 있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여러분이 자신을 설득하도록 만들기 위해 자신의 업적을 깎아내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보여주며 그냥 대충 그린 거라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식이죠. 이것은 함정입니다. 그가 기대하는 정답은 말도 안 돼. 정말 천재적이야. 당신은 너무 재능 있는데 왜 자신을 그렇게 폄하해? 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저 동의하며 응, 괜찮네 라고 대답한다면 그에게 나르시시즘적 손상, 나치시스틱 인주리를 입히게 되고 그는 이를 차가운 복수로 갚아줄 것입니다. 또한 나르시시스트는 현명한 멘토나 구루구루 역할을 함으로써 자원을 얻기도 합니다. 그는 원치 않는 조언을 해주고 가르치려 들면서 여러분의 감사와 권위에 대한 인정을 즐깁니다. 찬양에 대한 그의 욕구는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지와 칭찬을 주어도 항상 부족합니다. 이것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밑 빠진 독과 같습니다. 한 번의 찬양 효과가 사라지면 그는 즉시 새로운 공급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이를 얻지 못하면 침울해지거나 짜증을 내거나 자신의 깨지기 쉬운 자아를 회복하기 위해 여러분을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오직 자신의 삶에 대해 몇 시간 동안 불평하기 위해 전화하고, 여러분이 정작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바로 말을 끊어버리는 친구를 상상해 보세요. 다섯 번째 특징은 특권 의식 또는 심리학 용어로 엔타이틀먼트라고 불리는 자기만족감에 젖어 있는 듯한 전반적인 느낌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자신에게 양보해야 하고 최고급 대우를 해줘야 하며 자신의 바람은 즉시 무조건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규칙, 법률, 사회적 규범은 일반인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여깁니다. 과시형 나르시시스트, 지란디오스 나시시스트는 특별 대우를 노골적으로 요구합니다. 식당에서 가장 좋은 테이블을 받지 못하면 소란을 피우고 자신의 시간이 다른 사람보다 소중하다는 이유로 새치기를 시도할 것입니다. 잠재적 나르시시스트, 커벗 나시시스트는 이 특권의식을 수동 공격, 패시브 아그레시언이나 앙심을 통해 다르게 표현합니다. 이들은 소리를 지르는 대신 자신의 바람을 당신이 눈치채지 못했다는 이유로 차가운 침묵으로 벌을 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영화를 보러 가자고 약속했지만 사실 그는 공원에 가고 싶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저녁 내내 표정이 굳어 있고 한숨을 쉬면서 모든 질문에 괜찮아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자신의 생각을 읽지 못했고 말하지 않은 바람을 당신의 계획보다 우선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신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특권의식은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그는 아무것도 보답하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시간, 에너지, 자원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새벽 3시에 당신에게 전화해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고 당신이 자고 싶다고 말하면 진심으로 서운해합니다. 또한 당신의 물건이나 돈을 허락 없이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이면에는 당신의 경계 바운더리즈는 그저 무의미한 것에 불과하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의 요구가 항상 최우선인 것입니다. 당신이 경계를 세우려고 시도하면 그는 이를 개인적인 모욕이자 배신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는 당신을 이기적이고 몰인정하며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조종 도구이며 당신이 그의 침묵하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도록 만듭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자신이 기분이 안 좋다는 이유로 당신이 모든 일을 제쳐두고 당장 달려오기를 기대하며 만약 당신에게 다른 계획이 있다면 곧바로 서운해하는 파트너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특징이자 어쩌면 가장 파괴적인 징후 중 하나는 바로 대인관계 착취입니다. 간단히 말해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타인을 이용합니다. 그들에게 타인은 감정이나 욕구를 가진 인격체가 아니라 그저 기능, 자원 혹은 도구일 뿐입니다. 과시형 나르시시스트는 이를 공개적으로 아주 냉소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는 내가 쟤랑 친하게 지내는 건 제 아버지한테 빽이 있어서야 라고 대놓고 말할 수도 있죠. 자신에게 필요한 게 있을 때는 아첨하고 매력을 발산하지만 원하는 것을 얻자마자 당신에게 모든 흥미를 잃고 심지어 길에서 마주쳐도 인사조차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숨겨진 나르시시스트는 우정, 사랑 또는 도움이라는 가면 아래 타인을 착취합니다. 이들은 죄책감, 의무감, 그리고 동정심을 능숙하게 자극합니다. 자신을 돕는 행위가 마치 당신의 신성한 의무이거나 선하고 착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처럼 상황을 조작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불행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동정심의 호소에 끊임없이 돈을 빌리지만 갚는 일에는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돈을 갚으라고 상기시키면 그는 당신을 속물이라고 비난하며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난 우리가 친구인 줄 알았는데 너한테는 종이 조각 몇 장이 더 중요하구나. 그는 당신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활용하며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정작 당신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는 갑자기 매우 바쁘다며 발을 빼거나 아예 당신의 문제를 하찮게 취급해버립니다. 로맨틱한 관계에서 착취는 그야말로 정점에 달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파트너란 자원의 원천입니다. 찬사, 관심, 금전적 지원 혹은 사회적 지위 같은 것 말이죠. 당신이 완전히 지쳐서 모든 에너지를 소진할 때까지 그들은 당신의 모든 것을 빨아먹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판단되면 당신을 버리고 새로운 자원을 찾아 나섭니다. 그들에게는 진정한 상호작용이란 없습니다. 그들의 모든 선행은 친절의 표현이 아니라 순수한 투자입니다. 그들은 더 큰 것을 돌려받을 것이라고 예상될 때만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합니다. 이는 민감함과 상처받기 쉬운 가면 뒤에 숨겨진 인간관계에 대한 차갑고 계산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가장 흔한 예시로는 이사를 해야 하거나 돈을 빌리거나 혹은 전문가의 조언을 공짜로 얻어야 할 때만 당신의 존재를 기억해내는 그런 친구가 있을 겁니다. 나르시시즘의 핵심이자 7번째 특징은 바로 공감 능력의 부재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감정이나 필요를 인정하거나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의 입장이 되어 당신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의 눈물, 고통, 기쁨은 그에게 그저 추상적인 개념이거나 최악의 경우 성가신 방의 요소일 뿐입니다. 과대형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무관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는 당신의 어려움을 비웃고 당신에게 상처가 되는 줄도 모른 채 잔인한 말을 하거나 단순히 당신의 감정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잠복형 나르시시스트는 공감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 이는 항상 가짜이며 오직 자신의 목적에 봉사합니다. 그는 위로의 말을 건네고 당신을 안아줄 수도 있지만 당신은 차가움과 공허함만 느낄 것입니다. 그의 동정심은 피상적입니다. 그는 자신을 좋고 이해심 많은 친구 역할로 포장하고 그 대가로 인정이나 칭찬을 얻기 위해 당신에게 공감하는 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면 그는 즉시 흥미를 잃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그에게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한다고 해봅시다. 처음 5분 동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맙소사 정말 안 됐다. 진심으로 위로해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말을 끊고 문제 말인데 어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말하며 자신의 훨씬 중요한 고통에 대한 1시간짜리 독백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신뢰의 순간에 털어놓았던 당신의 약점과 취약점을 미래에 당신을 공격하는 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감 능력의 부재는 그를 엄청난 잔혹함으로 이끌지만 정작 그는 그것을 잔인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실상 교묘하게 숨긴 모욕에 불과한 자신의 건설적인 비판에 왜 당신이 기분 상하는지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한 그가 그냥 대화했을 뿐인데 왜 당신이 다른 사람과의 시시덕거림에 속상해 하는지도 납득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감정적 무감각은 가장 위험한 특성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다가가 감정을 설명하려는 모든 시도를 완전히 무의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감정의 벽을 향해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파트너의 생일을 잊고 상대방이 서운해하면 뭐 그런 사소한 일에 그래. 나한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단 말이야 라고 대답하는 사람입니다. 8번째 징후는 바로 질투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끊임없이 타인을 질투하거나 아니면 모두가 자신을 질투한다고 확신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상태는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질투는 단순히 남이 가진 것을 원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질투의 대상을 증오하고 심지어 파괴하고 싶게 만드는 유독하고 파괴적인 감정입니다. 그는 여러분의 성공, 재능, 행복한 관계, 그리고 내면의 평온까지 질투합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그는 결코 진심으로 기뻐해 주지 않습니다. 그의 반응은 항상 폄하하거나 아니면 관심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려는 시도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새 차를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꽤 괜찮네. 근데 솔직히 그 색은 실용적이지 않은 것 같아. 게다가 모델도 좀 구식이지 않나? 나는 아예 다른 급의 차를 보고 있는데. 그는 여러분의 성취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우월감을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분이 성공한 바로 그 영역에서 경쟁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숨겨진 나르시시스트는 수동 공격이나 불평을 통해 질투심을 드러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물론 너는 쉽겠지. 너는 든든한 지원이 있잖아.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혼자 힘으로 해내야 해서 이렇게 힘든 거야. 이 동전의 뒷면은 주변 모두가 자신을 질투한다는 그의 확고한 믿음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투사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질투심을 다른 사람에게 덮어씌웁니다. 어떤 비판이나 반대, 심지어 자신의 실패조차도 그는 단지 사람들이 나를 질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의 프로젝트가 실패했다면 그것은 질투하는 사람들이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파트너가 그를 떠났다면 그의 성공과 재능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의 연약한 자아를 현실과의 충돌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이는 그가 자신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스스로의 위대함이라는 환상을 유지하도록 만듭니다. 그의 세계에는 건강한 경쟁이나 타인을 향한 진정한 기쁨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오직 자신이 정점에 있어야 하는 계층 구조만이 존재하며 질투, 즉 타인에 대한 질투든 타인이 자신에게 하는 질투든 이 모든 것이 이 시스템의 주요 통화인 셈입니다. 9번째 특징은 오만하고 거만한 태도나 행동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우월감과 특권 의식에서 비롯된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세상을 깔보는 듯이 내려다보며 이는 그의 말투, 몸짓, 눈빛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과대형 나르시시스트는 도발적이고 노골적으로 거만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는 상대방의 말을 끊고 훈계하며 깔보는 듯한 어조로 말하고 비꼬는 말을 던지거나 여러분이 말할 때 눈을 굴리기도 합니다. 그는 웨이터, 택시기사, 상담원 같은 서비스직 종사자들을 하찮은 사람 취급하며 무례하고 요구가 많게 대합니다. 반면 은폐형 나르시시스트는 더 미묘한 방식으로 오만함을 드러냅니다. 여러분이 기쁨을 나눌 때 짓는 얕잡아 보는 듯한 미소일 수 있죠. 마치 철없는 아이에게 대하듯이 뻔한 것들을 참을성 있게 설명해주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려운 전문 용어들을 남발하는 지적 스노비즘을 사용하여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고 여러분을 바보처럼 느끼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의 오만함은 종종 솔직함이나 직설적인 태도로 포장됩니다. 그는 상처 주는 말을 해놓고는 있는 그대로 말한 것뿐이야 가식 떨기 싫어 라고 덧붙이죠. 사실 이는 단순히 여러분을 모욕하고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을 높이려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는 모임에서 여러분을 못 본 척 무시하거나 질문에 단답형으로 대답하며 관심이 없음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동적 오만함의 한 형태입니다. 그는 굳이 여러분과 다투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의 의견이 너무 하찮아서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는 것을 느끼게 만들 뿐이죠. 이러한 오만함은 하나의 방어 기제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내면 깊은 곳에서 자신을 보잘것없고 열등하다고 느낍니다. 자신 주변에 우월감의 아우라를 만들고 모두를 깔봄으로써 그는 내면의 공허함을 보상하려 합니다. 아무도 자신의 진실하고 두려움의 찬 자아를 보지 못하도록 오만함이라는 요새를 쌓아 올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를 지적하거나 오만함을 꼬집으려는 모든 시도는 격렬한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가 평생에 걸쳐 공들여 쌓아 올린 인격의 외벽, 즉 그 가면의 근간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생활 방식, 외모, 혹은 선택에 대한 숨겨진 비난이 담긴 조언을 친절하게 건네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자기애적 역동성 전체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10번째 징후는 바로 자신감이나 고통의 가면 뒤에 숨겨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한 자아입니다. 우리가 설명했던 그 복잡한 방어 기제 시스템, 즉 과대함, 오만함, 공상 등 이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지어진 토대와 같습니다. 이 토대는 나르시시스트가 깊이 느끼지만 스스로에게조차 결코 인정하지 않는 수치심, 열등감, 그리고 무가치함이라는 심오한 감정입니다. 그는 비판, 비난, 거절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지적이나 의견 불일치라도 그는 그것을 피드백이 아닌 자신의 인격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를 나르시시스트적 상처, 나르시시스틱 인주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처에 대한 반응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적 분노, 나르시시스틱 레이지입니다. 이 분노는 과대형 나르시시스트에게 흔한 소리 지르고 비난하는 노골적인 공격성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둔형 나르시시스트의 경우 분노는 대개 수동적입니다. 그는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얼음장 같은 침묵으로 당신을 벌할 것입니다. 당신의 일을 방해하고 요청사항을 우연히 잊어버리며 뒤에서 당신에 대한 소문을 퍼뜨릴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감히 자신의 완벽함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그가 느낀 고통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취약성이 그의 병적인 통제 욕구를 설명해 줍니다. 그는 나르시시스트적 상처를 입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변의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통제해야만 합니다. 그는 당신의 의견, 감정, 행동을 통제하며 당신의 현실을 결정하는 유일한 출처가 되기 위해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당신을 고립시키려고 시도합니다. 이러한 내면의 취약성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파괴적인 관계에 머물게 할 정도의 지나친 동정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의 행동의 근저에는 종종 어린 시절에서 비롯된 깊은 고통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이 있는 성인입니다. 그리고 그의 고통이 당신의 삶을 파괴할 권리를 주지는 않습니다. 예시, 직장에서의 사소한 비판에도 며칠 동안 우울증에 빠지거나 반대로 자신을 비판한 사람에게 복수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제 구체적인 조종 마니플레이션, 전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이는 심리적 학대 중에서도 가장 교활하고 파괴적인 형태 중 하나입니다. 이 용어는 가스 등 가스라이트이라는 연극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연극에서 남편은 아내가 스스로의 현실인식을 의심하게 만들어 의도적으로 아내를 미치게 만듭니다. 나르시시스트 가스라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여러분의 자존감, 기억, 감정,
그리고 자신의 판단력, 아데콰시를 파괴하여 여러분을 완전히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1. 명백한 사실 부정. 그들은 명백한 사실조차 부정합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상대방이 무언가를 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이 기억나는데 여러분이 그 사실을 상기시키면 상대는 진심으로 놀란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착각한 거겠지. 당신이 다 꾸며내는 거야. 상대방이 워낙 확신에 차서 단호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은 실제로 자신의 기억을 의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2. 감정 평가절하. 그들은 여러분의 감정을 평가절하합니다. 여러분이 당신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상처받았어요 라고 말하면 상대는 당신은 너무 예민해. 유머 감각이 없어. 모든 걸 심각하게 받아들여 라고 대답합니다. 이는 단순히 동의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그러한 감정을 느낄 권리 자체를 부정하고 여러분의 반응을 부적절한 것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3. 자신의 행동 투영, 프로젝션.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여러분에게 투영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외도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여러분이 부정직하다고 비난하고 질투심을 유발하는 상황을 만들거나 여러분의 휴대전화를 확인합니다. 이로 인해 여러분은 끊임없이 자신을 변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며 결국 상대방의 실제 행동으로부터 주의가 분산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체계적인 가스라이팅은 피해자가 자기 자신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피해자는 어쩌면 내가 정말 미쳐가는 건가? 내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 내가 정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기준점, 즉 여러분만의 현실을 잃게 되고 조종자가 강요하는 현실에 완전히 의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위험을 경고하는 본능적인 목소리조차 믿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조종자는 여러분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가스라이팅의 전형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가장 아끼는 컵을 깨뜨린 파트너가 도리어 당신이 컵을 테이블 끝에 뒀잖아 라거나 애초에 컵에 금이가 있었어 라고 주장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게 되는 첫 번째 전략은 바로 러브 밤빙, 러브 범빙, 즉 사랑 폭격입니다. 관계 초기,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꿈꿔왔던 이상형, 말 그대로 환상 속의 파트너로 변신합니다. 그는 칭찬, 선물, 그리고 폭발적인 관심을 당신에게 쏟아낼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은 나의 운명의 상대, 소울메이트다.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없다. 우리는 천생연분이다 등 당신이 간절히 듣고 싶어 했던 말들을 속삭입니다. 당신의 흥미, 취미, 가치관을 그대로 복사해내는 미러링, 밀러링도 시작합니다. 만약 당신이 예술 영화 아르하우스를 좋아한다면 그는 갑자기 자신이 그 영화의 섬세한 감상가라고 말할 것입니다. 일본 여행이 꿈이라면 그 역시 자신의 가장 큰 꿈이 일본 여행이라고 말하며 완벽한 공통점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완벽한 조화와 우주적 인연이라는 환상을 심어줍니다. 이 시기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고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현기증을 유발합니다. 그는 24시간 7일 내내 연락하고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내려 하며 결혼이나 출산 같은 미래 계획을 빠르게 언급합니다. 당신은 마침내 운명의 상대를 만났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실상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차갑고 전략적인 점령 작전에 불과합니다. 러브 밤빙의 목적은 당신을 급속히 자신에게 묶어두고 그들의 관심과 찬사라는 마약에 중독시켜
강력한 정서적 의존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뇌 속에 나르시시스트, 오일 행복이라는 강력한 공식을 심어 넣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이미지에 눈이 멀어 초기 경고 신호 레드 플래그 들을 무시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나르시시스트는 이 완벽한 가면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에 당신을 최대한 빠르고 깊숙이 자신의 거미줄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 그가 냉정함, 잔혹함, 비난, 가치, 절하 등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해도 당신은 이를 쉽게 믿지 못합니다. 당신은 그 환상적이었던 초기를 떠올리며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아니야, 그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야. 그는 좋은 사람인데 지금 단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거야. 내가 더 잘하면 그는 분명 처음처럼 돌아올 거야. 당신은 그 동화 같았던 시작으로 돌아가기 위해 모든 것을 용서하면서 이 기만적인 환상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게 됩니다. 결국 러브 밤빙은 당신의 자아 에고를 파괴하는 매우 고통스러운 수술을 시작하기 전에 투여되는 마취제와 같습니다. 사랑 폭격 이후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단계, 바로 가치 절하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제 당신이 완전히 빠져서 자신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면 완벽했던 파트너의 가면을 서서히 벗기기 시작합니다. 동화는 끝나고 냉혹한 현실이 시작되는 것이죠. 가치 절하란 당신의 자존감을 체계적으로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초반에 그토록 찬양했던 당신의 모든 모습이 이제는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그에게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나요? 이제는 당신이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모른다고 깎아내립니다. 가장 아름답다고 칭송했었나요? 이제는 당신 외모의 단점만 끊임없이 지적합니다. 당신의 유머 감각에 매료되었었죠. 이제는 당신의 농담을 시시하고 바보 같다고 폄하합니다. 가치 절하는 모욕이나 노골적인 비난처럼 직접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숨겨진 나르시시스트의 경우 이는 대부분 교묘하게 위장되어 나타납니다. 끊임없는 친근한 듯한 비아냥, 냉소, 장난처럼 포장된 신랄한 농담들이죠. 당신이 기분 나빠하면 왜 농담을 농담으로 못 받아들이냐 며 오히려 당신을 이상하게 만듭니다. 또한 끊임없이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깎아내립니다. 내 전 애인은 보르시를 더 잘 만들었는데. 마샤 좀 봐, 살 많이 뺐네. 대단하다. 당신의 성취를 무시하거나 그 의미를 축소시키기도 합니다. 당신이 승진을 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하겠죠. 뭐, 너희 회사에선 아무나 승진하는 거 아니야. 가치 절하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 스스로를 하찮고 매력 없고 멍청하고 무능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첫째, 당신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을 비하할수록 그는 스스로 우월하다고 느끼죠. 둘째,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자존감이 낮을수록 당신은 그의 의견에 더욱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만큼의 인정은 절대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승인을 얻으려 더 노력하게 되죠. 당신은 악순환에 갇힙니다. 그가 당신을 폄하한다. 당신은 괴롭다. 그의 사랑을 되찾기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려 노력한다. 하지만 당신이 노력할수록 그는 당신을 더 심하게 절하합니다. 이 단계는 몇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당신의 개성을 지워버리고 불안하고 자신감 없는 자기 자신의 그림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매일 조금씩 먹는 느린 독과 같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모든 것을 짜냈을 때
당신이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소진되었을 때, 그들이 원하는 나르시시즘적 자원을 더 이상 공급해 줄 수 없게 되었을 때, 이 드라마의 마지막 막이 시작됩니다. 바로 폐기, 즉 디스카드 단계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버립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그들의 떠남은 갑작스럽고 잔인하며 대개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랑한다고 속삭였던 사람이 오늘은 그냥 사라지고 모든 소셜미디어에서 당신을 차단하며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혹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엄청난 소동을 벌이고 당신을 온갖 죄로 비난하며 자신을 순진한 희생자로 당신을 괴물로 만들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 폐기의 목적은 단순히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은 당신을 완전히 파괴하고 최대치의 고통과 굴욕감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는 느낌, 모든 것이 당신 탓이고 당신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자주 이 폐기 시점에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이미 새로운 자원, 즉 뉴 서플라이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공허 속으로 떠나지 않습니다. 당신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이미 당신의 대체제를 찾아 그들에게 러브바밍 단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헤어진 지 일주일 만에 새 파트너와 행복한 사진을 올림으로써 당신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이 폐기 과정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안에서 원인을 찾고 자신의 모든 행동을 분석하며 뭘 잘못했는지 필사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원이 다 소진되었을 뿐입니다. 배터리가 방전되자 그는 새 것을 넣기 위해 그 배터리를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공감 능력이 없는 그의 가장 냉소적이고 비인간적인 모습입니다. 당신은 그에게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었습니다. 낡고 고장난 물건은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냥 쓰레기통에 버릴 뿐입니다. 예시를 들자면 10년 결혼 생활 후 어느 날 갑자기 짐을 싸서 3단어짜리 쪽지 하나만 남기고 떠나거나 단순히 집에 돌아오지 않는 파트너의 행동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버려졌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새로운 공급원이 당신만큼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닫거나 단순히 지루해지면 다시 돌아오려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후버링, 즉 빨아들이기라고 부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마치 진공청소기처럼 당신을 다시 그 지독한 관계 속으로 빨아들이려고 시도합니다. 후버링의 방식은 아주 다양합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보고 싶어 라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당신의 오래된 사진에 실수처럼 좋아요를 누르는 식이죠. 그는 공동의 지인들에게 관계를 후회하며 당신을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하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생일 선물을 보내거나 명절 인사를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당신 없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아픈지, 어떤 문제들을 겪고 있는지 이야기하며 동정심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다시 사랑 폭격, 러브 봄빙, 모드를 켜고 자신이 변했다,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제는 모든 게 달라질 것이라고 약속할 것입니다. 당신이 듣고 싶어하는 바로 그 말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매우 위험합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그에게 감정적으로 묶여 있거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면 그를 믿고 싶은 유혹이 커집니다. 당신은 관계 초반에 그 완벽했던 사람이
돌아왔다고 믿고 싶어집니다. 혹시 정말로 변한 건 아닐까? 한 번 더 기회를 줘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명심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회개나 사랑이 아닙니다. 단지 익숙하고 편리한 공급원을 되찾으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일단 당신이 넘어가서 돌아가는 순간 사랑 폭격 평가 절합회기의 순환고리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고리가 시작될 때마다 그 주기는 더 빨라지고 더 파괴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후버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완전하고 전면적인 연락 차단입니다. 모든 SNS, 휴대폰, 심지어 공동의 모임까지 피해야 합니다. 어떤 작은 틈이라도 남겨둔다면 그는 그 틈을 이용해 당신의 삶에 다시 침투하고 파괴를 이어갈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행동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핵심 개념인 나르시시즘적 자원, 즉 나르시시스틱 서플라이, 나르시시스틱 서플라이에 대해 깊이 파악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관심이나 찬양과는 다릅니다. 이 자원은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에너지이며 타인의 반응을 통해 공급받습니다. 이 자원이 없으면 나르시시스트는 공허함과 무가치함을 느끼며 심리적으로 말 그대로 존재를 멈춥니다. 그들의 내면 자아는 너무나 취약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확인받아야 합니다. 나르시시즘적 자원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 1차 자원은 그들의 과대망상적 자아, 그란디오시티를 직접적으로 확인시켜주는 반응들입니다. 칭찬, 아첨, 찬양, 복종, 숭배 등이죠. 이들은 주로 러브파밍, 러브봄빙 단계에서 이러한 자원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2차 자원도 있습니다. 이는 부정적인 반응을 포함한 모든 강력한 감정적 리액션입니다. 당신의 눈물, 분노, 고통, 괴로움, 질투마저도 그에게는 자원이 됩니다. 그가 유발한 도발에 맞서 당신이 소리를 지를 때 당신은 그에게 당신을 지배할 힘이 있고 당신의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셈입니다. 이건 역시 그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주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드라마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어떤 반응이든 상관없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 무관심입니다. 당신이 그에게 반응을 멈출 때 당신은 그들의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자원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최대한 무미건조하고 감정 없이 업무적으로만 대화하는 그레이 락 전략은 가장 효과적인 방어 전략 중 하나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타인은 이 자원을 공급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그리고 얼마나 질 좋은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따라 분류합니다. 일단 한 공급원이 마르면 그들은 주저없이 새로운 대상을 찾아 나섭니다. 그들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타인의 생명력이 필요한 에너지 뱀파이어와 같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게임에서 혼자 행동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수많은 조력자들이 있는데 심리학에서는 이들을 나는 원숭이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용어는 오즈의 마법사에서 유래했습니다. 거기서 사악한 마녀는 날개 달린 원숭이들을 보내 자신의 굳은 일을 시켰죠. 이와 마찬가지로 나르시시스트는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쫓아다니고 명예를 훼손하며 괴롭힙니다. 그렇다면 누가 나는 원숭이가 될 수 있을까요? 공동의 친구,
친척, 직장, 동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조종과 이미지 메이킹의 달인입니다. 외부 세계에서 그는 종종 매력적이고 친절하며 불쌍한 사람처럼 비칩니다. 그는 자신이 고결한 피해자이며 상대방이 부적절한 가해자라는 왜곡된 사건 버전을 주변 사람들에게 미리 심어둡니다. 관계가 끝날 때 그는 자신의 군대를 활성화합니다. 공동의 친구들은 갑자기 당신을 피하거나 비난하는 눈초리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그렇게 좋은 사람에게 이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당신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의 대변자가 되어 그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당신에게 압력을 가합니다. 나는 원숭이들은 당신을 염탐하고 사생활 정보를 수집하여 나르시시스트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명성을 망치기 위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가장 슬픈 점은 이들 중 상당수가 자신이 불쌍하고 가련한 나르시시스트를 돕고 있으며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진짜 얼굴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의 본 모습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그의 매력적인 가면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원숭이들과의 충돌은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종 당신이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배신감과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들과 논쟁하거나 무엇인가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소용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이미 나르시시스트에게 조종당하고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해 그들에게서도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나르시시즘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과시적 나르시시스트, 기란디오세, 현성화, 취약형 나르시시스트, 코버트, 잠재성입니다. 이 둘의 차이점을 아는 것은 위험을 제때 진단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과시적 나르시시스트는 우리가 흔히 아는 전형적인 나르시시즘의 스테레오타입입니다. 이들은 목소리가 크고 자랑이 심하며 오만하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공개적으로 관심을 갈구하며 모든 일의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카리스마로 대중을 사로잡는 외향적인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우월감이나 특권의식을 전혀 숨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성취를 대놓고 이야기하고 특별 대우를 요구하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쉽게 분노합니다. 이들의 공격성은 대개 노골적입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모욕을 주거나 위협하는 행동을 보이죠. 이들은 행동이 워낙 눈에 띄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유형입니다. 반면 취약형 나르시시스트는 외적인 모습만 보면 정반대입니다. 이들은 조용하고 폐쇄적이며 내성적입니다. 자랑은커녕 끊임없이 불평하고 자신을 깎아내립니다. 관심을 요구하기보다 희생자 역할을 하며 교묘하게 관심을 유도합니다. 이들의 모토는 불쌍하고 비참한 나인 셈이죠. 겉으로 보기엔 매우 예민하고 상처받기 쉽고 수줍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가면 속에 속지 마십시오. 내면에는 과시적 나르시시스트와 똑같은 거대함, 똑같은 숭배 욕구, 그리고 똑같은 공감 능력 부재가 숨어 있습니다. 단지 목표 달성 방식만 다를 뿐입니다. 이들의 공격성은 수동적입니다. 차가운 침묵, 방해, 사보타주, 무시, 그리고 앙심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상대로 하여금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취약형 나르시시스트는 과시적 나르시시스트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 이유는 이들을 식별하기가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조종, 매니퓰레이션은 더 섬세하고 교활합니다. 당신은 이들과 관계를 맺으며 몇 년 동안이나 불행함을 느끼지만 그 이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다고 혹은 그를 충분히 지지하지 못했거나 상처를 줬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당신은 자신의 포식자적인 본성을 취약함이라는 가면 뒤에 숨긴 교활한 조종자의 희생양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 유형 모두 주변 사람들에게 똑같이 유해하고 파괴적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방법만 다를 뿐 본질은 같습니다. 숨은 자기애성 성격장애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피해자 역할을 능수능란하게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는 늘 고통 속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온 세상이 자신을 괴롭히는 것처럼 굴죠. 직장 상사는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고 친구들은 배신하며 배우자나 파트너는 전혀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실제든 상상이든 억울함과 불공평한 대우를 끊임없이 수집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를 끊임없이 내세웁니다. 이 영원한 피해자의 이미지는 아주 강력한 조종 도구입니다. 첫째, 이 역할은 주변 사람들의 동정심과 돕고 싶은 마음을 유발합니다. 여러분은 눈앞에 불쌍한 사람을 보고 본능적으로 그를 보호하고 위로하며 지지해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은 그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에너지, 시간, 자원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둘째, 피해자 역할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모든 책임을 면제시킵니다. 그는 절대 어떤 일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습니다. 만약 직장 프로젝트를 망쳤다면 도와주지 않은 동료들 잘못입니다. 만약 외도를 했다면 충분히 관심을 주지 않은 파트너 잘못입니다. 당신에게 소리를 질렀다면 당신이 그를 극한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당신 잘못입니다. 그는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데 능숙합니다. 그에게 책임을 물으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고통스러웠던 과거, 어릴 때부터 모두에게 상처받았던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하고 결국 당신은 감히 그를 비난했다는 사실에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셋째, 이 이미지는 그에게 도덕적인 우월감을 부여합니다. 그는 운명의 타격을 꿋꿋이 견뎌내는 고통받는 순교자이며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잔인하고 무감각한 존재들이 됩니다. 이는 그가 피해자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모두를 깔보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는 것은 매우 피곤한 일입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그를 구해야 할 의무감을 느끼지만 그가 어떤 것도 변화시키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당신의 모든 시도는 좌절됩니다. 사실 그는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문제 그 자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문제가 그에게 관심, 동정, 그리고 그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자기애적 자원, 나르시시스틱 서플라이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통을 겪고 불평하는 과정 자체에서 쾌감을 얻습니다. 숨은 나르시시스트들의 주된 대화 방식은 바로 소극적 공격성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피해자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공개적인 정면 대결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분노와 불만을 간접적이고 은밀한 방식으로 표출하는데 이 방식은 듣는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심지어 내가 이상한가 라는 자기 회의감까지 들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극적 공격성은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첫 번째는 바로 침묵으로 벌주기입니다. 대화를 거부하거나 단답형으로만 답하고 눈 맞춤을 피합니다. 당신은 뭘 잘못했는지 몰라 발뒤꿈치를 들고 조심스럽게 행동하지만 상대는 당신의 불안감과 그로 인해 생긴 자신의 권력을 은근히 즐깁니다. 다음은 우연을 가장한 건망증 및 방해 행위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중요한 부탁을 까먹거나 고대하던 약속에 실수로 늦거나 당신의 소중한 물건을 우연히 망가뜨립니다. 항상 순진한 변명을 찾지만 사실 이것은 교묘하게 위장된 복수입니다. 세 번째는 비꼬는 칭찬, 즉 뒤통수를 치는 칭찬입니다. 예를 들어 이 옷 정말 잘 어울린다. 네가 살이 찐 부분을 아주 잘 가려주네라든지 이 보고서 정말 잘했네. 네가 이 정도로 할 줄은 몰랐는데 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칭찬이지만 본질은 당신에게 굴욕감을 주는 말입니다. 네 번째는 당신의 약점을 정확히 찌르는 신랄한 농담이나 비꼬는 말투입니다. 만약 당신이 기분 나빠하면 곧바로 유머 감각이 없다며 당신을 비난합니다. 미루기, 피로크라스티네이션도 포함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요구가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하지 않은지 보여주기 위해 약속 이행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연시킵니다. 소극적 공격성은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매우 소모적인 학대 방식입니다. 나한테 화났어. 라고 직설적으로 대화를 시도하면 그들은 대부분 아니, 네 착각이야. 아무 일 없어.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자신의 분노를 부정하면서 당신을 편집증 환자로 몰아습니다. 결국 당신은 그의 숨겨진 신호를 해석하기 위해 끊임없이 긴장하게 되고 이 과정은 당신의 신경을 갉아먹으며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직장은 나르시시스트에게 완벽한 무대입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인정, 권력, 사람들을 조종할 기회 등 수많은 자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사 나르시시스트는 그야말로 폭군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는 부하 직원의 공을 가로채고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며 직원들끼리 경쟁을 부추겨 자신의 비위를 맞추게 만듭니다. 그는 조직 내 공포와 불신이 가득한 독성이 강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또한 무조건적인 복종과 찬사를 요구하며 비판이나 반기를 드는 행동은 조직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하여 가차없이 보복합니다. 자신이 총애하는 직원에게는 과도한 업무를 주면서도 그 노력을 폄하하고 가치를 떨어뜨리며 반대로 아첨을 일삼는 직원만 전문성과는 상관없이 승진시킵니다. 동료 나르시시스트 역시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음모를 꾸미고 헛소문을 퍼뜨리며 당신을 상사 앞에서 궁지에 몰아넣어 당신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 합니다. 중요한 파일을 실수로 삭제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 식으로 당신의 업무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상사나 다른 동료들을 비난하며 당신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편을 가르려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상사에게는 그는 매력적이고 적극적이며 늘 도움을 자처하는 완벽한 직원으로 비치곤 합니다. 그는 필요한 이미지를 교묘하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당신이 그를 고발해도 아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은 단지 질투심이 많거나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 함께 일하는 것은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일입니다. 당신은 마음을 놓을 수 없고 언제나 등 뒤에서 칼이 날아올까 전전긍긍합니다. 이는 결국 번아웃 불안장애, 그리고 우울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모두 그의 조종에 맞서고 경계를 지키는 데 소모되기 때문에 업무 생산성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당신의 상사나 동료가 나르시시스트라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가능하다면 부서를 바꾸거나 아예 이직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그를 개조하거나 설득하려는 시도는 시간 낭비이자 당신의 커리어와 건강을 잃게 만들 수 있는 헛된 희망일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맡을 수 있는 역할 중 어쩌면 가장 비극적인 것은 부모라는 역할일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에게 자녀는 자신의 욕구,
감정, 필요를 가진 독립된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저 부모 자신의 확장판, 부모의 프로젝트, 혹은 부모가 나르시시즘적 만족감을 얻기 위한 기능이자 도구일 뿐입니다. 이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자녀를 이상화, 아이디얼라이제이션 하거나 혹은 평가절하, 디발루에이션 하는데 이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자주 번갈아 사용합니다. 자녀는 모든 희망이 걸린 황금의 아이, 골든 차일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학업, 운동, 음악 등 모든 면에서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이 아이의 성공은 곧 부모 자신의 성공이며 부모는 이를 모두에게 자랑하는 수단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아이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닌 오직 성취를 통해서만 사랑받습니다. 부모의 시나리오에 맞지 않는 사소한 실패나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려는 어떤 시도라도 냉담함, 거부, 그리고 가차없는 평가절하로 처벌받게 됩니다. 한편 가족 내의 다른 자녀는 희생양, 스케이프고트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 아이에게는 모든 문제가 전가되며 끊임없이 비난받고 모욕당하고 황금의 아이와 비교당합니다. 이 아이는 나르시시스트가 스스로에게 느끼는 모든 종류의 증오와 경멸을 담아내는 그릇이 됩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공감 능력, 엠파티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녀의 정서적 필요를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기를 훔쳐보거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는 등 자녀의 개인적인 경계, 퍼스널 바운더리스를 침범합니다. 부모는 심지어 자신의 성인으로서의 고민을 자녀에게 털어놓으며 감정 쓰레기통처럼 사용합니다. 나아가 자녀의 친구나 연인에게 질투를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성장한 자녀는 깊은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게 됩니다. 건강한 자아, 셀프, 개념이 형성되지 못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진정한 감정과 필요를 억압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들은 만성적인 죄책감, 수치심, 그리고 열등감을 안고 성인이 됩니다. 성인이 된 후 이들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고통받는 경우가 흔하며 안타깝게도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익숙하고 정상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스스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 빠져드는 경향을 보입니다. 로맨틱 파트너로서의 나르시시스트는 아마도 가장 흔하게 다루어지고 또 많이 논의되는 주제일 것입니다. 그와의 관계는 이미 잘 알려진 순환적 시나리오를 따릅니다. 모든 것은 현혹적인 사랑 폭격, 러브 범빙으로 시작되죠. 그는 완벽합니다. 당신이 꿈꿔왔던 모든 것을 말하고 행동합니다. 마치 당신들이 하나의 모자이크를 이루는 두 조각처럼 완벽하게 서로에게 맞는다는 환상을 심어줍니다. 그는 관계를 서두르고 빠르게 동거하거나 결혼을 제안합니다. 그의 목표는 최대한 빨리 당신을 자신에게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랑에 빠져 의존하게 되면 느리고 고통스러운 평가절하, 디발루에이션 단계가 시작됩니다. 그는 당신의 외모, 지성, 심지어 친구들까지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감정적인 롤러코스터를 태웁니다. 오늘은 차갑고 거리를 두지만 내일은 다시 사랑스럽고 다정한 사람이 되는 시기죠. 이는 당신이 끊임없이 긴장 상태에 머무르며 그의 사랑을 얻기 위해 애쓰도록 만듭니다. 그는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을 사용합니다. 다른 사람과 시시덕거리며 당신의 질투심을 유발하고 자신의 인기를 확인하려 합니다. 그는 당신의 재정, 시간, 인간관계를 통제하며 점차 당신을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시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섹스 역시 조종의 도구입니다. 처음에는 격정적이고 창의적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차갑고 기계적으로 변하거나 아예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는 친밀감 거부를 처벌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두려움, 죄책감, 그리고 희망이라는 끊임없는 안개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를 화나게 할까봐 두려워하고 그의 나쁜 기분에 대해 죄책감을 느낍니다. 당신은 자신이 사랑했던 그 멋진 사람이 돌아오기를 희망합니다. 절정은 폐기 디스카드 단계입니다. 잔혹하고 갑작스러운 이별이죠. 하지만 그 후에도 그는 후버링 관계 되돌리기를 시도하며 당신을 되찾으려 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삶은 관계가 아니라 감정적인 고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극한으로 고갈시키고 자존감, 건강, 경력까지 파괴합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엄청난 노력과 종종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신을 구하고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 관계를 맺으면서 경험하는 가장 이상하고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측면 중 하나는 바로 그들의 대화 방식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워드 샐러드, 즉 언어의 잡탕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현상은 보통 당신이 그 사람과 심각한 문제를 논의하거나 혹은 그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할 때 나타납니다. 건설적인 대화를 하는 대신 그들은 주제와 전혀 상관없는 두서없고 비논리적이며 모순된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화제를 바꾸고 10년 전 일까지 끄집어내 당신을 비난하며 심지어 뜬금없이 철학자를 인용하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비유를 들기도 합니다. 그들의 말이 문법적으로는 틀리지 않을 수 있지만 그 핵심 내용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워드 샐러드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대답을 회피하고 당신을 혼란에 빠뜨려 완전히 기진맥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명확한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했지만 30분이 지나고 나면 대체 무슨 이야기로 시작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완전히 소진됩니다. 심지어 자신이 바보가 된 것 같은 느낌마저 듭니다. 당신이 그들의 한 가지 논점을 붙잡으려고 하면 그들은 즉시 다른 주제로 건너뜁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오히려 당신이 자신을 듣지 않고 있다며 비난합니다. 이는 맨손으로 미꾸라지를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대화가 끝날 때쯤이면 당신은 도대체 어떤 게임을 했는지도 모른 채 패배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승자가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당신을 바보처럼 느끼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신의 에고를 방어하는 매우 효과적인 전술입니다. 그들은 말로 된 연막탄을 만들어 그 뒤에 자신의 잘못과 책임 회피의 의도를 숨깁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사람과의 심각한 대화 후에 늘 두통에 시달리고 뇌가 믹서기에 갈린 것처럼 느껴진다면 당신은 워드 샐러드의 달인과 마주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대표적인 방어 기제 중 하나는 바로 투사 프로젝션입니다. 투사란 스스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의 생각, 감정, 동기 혹은 성격적 결함을 타인에게 뒤집어 씌우는 행위를 말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완벽하고 과장된 이미지, 즉 자기애적 환상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절대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결점들을 의식 밖으로 내던지고 이를 다른 사람, 특히 자신의 파트너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바람을 피우는 남편 나르시시스트는 아내를 병적으로 의심하며 사사건건 외도를 저지른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거짓말을 일삼는 나르시시스트는 모두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아무도 믿을 수 없다고 떠들어댑니다. 게으르고 무책임한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집안일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고 타박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오랜만에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당신을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몰아붙일 것입니다. 투사는 정말 교활한 수법입니다. 첫째, 이 수법은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눈에 비치는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나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당신이 거짓말쟁이다.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다. 당신이야말로 이기적이다. 둘째, 투사는 피해자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끊임없이 자신을 변호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그가 묘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심지어 혹시 내가 정말 이기적인 건가? 라며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셋째, 투사는 나르시시스트의 실제 행동에서 당신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립니다. 그의 잘못된 비난에 맞서 자신을 방어하는 동안 당신은 정작 그가 당신을 비난하는 그 행동을 스스로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투사를 알아보는 방법은 그 비난의 과도함과 비이성적인 측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일에 대해 믿을 수 없는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비난받고 있다면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자신을 묘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르시시스트가 실제로 무엇을 하고 생각하는지 이해하려면 그가 당신을 무엇으로 비난하는지 귀 기울여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개인적인 경계를 세우려는 시도는 그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는 경계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는 당신을 독립된 개인이 아닌 자신의 연장선, 자신의 소유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당신이 싫다, 안 된다고 거절하려 하거나 개인 시간, 사적인 의견 또는 타인과의 교류를 지키려는 모든 시도는 그에게는 공격, 배신, 그리고 자신에 대한 모욕 행위로 받아들여집니다. 그의 반응은 어떨까요? 첫째, 분노입니다. 그는 크게 소란을 피우고 당신에게 소리를 지르며 이기적이고 매정하다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는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말할 겁니다. 둘째, 죄책감 조작입니다. 그는 불쌍한 척 동정을 유발하고 상처받은 피해자 행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난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어. 결국 나한테는 관심도 없었구나. 그는 당신이 그저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을 뿐인데도 당신을 잔인하고 냉정한 괴물처럼 느끼게 만들 겁니다. 셋째, 당신의 경계선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당신이 하지 말라고 수백 번을 이야기해도 그는 마치 듣지 못한 것처럼 계속해서 그 행동을 반복할 겁니다. 그는 누가 우위에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당신의 규칙을 어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대담함에 대해 침묵, 냉담함 혹은 공동계획 취소 등으로 벌을 주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무슨 짓이든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격렬한 반응에 부딪히면 갈등을 피하기 위해 물러서고 나르시시스트가 계속해서 자신의 경계를 침범하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해결책이 없는 길입니다. 그의 모든 조종과 히스테리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고 단호하게 경계를 지키는 것만이 그러한 관계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기를 완강하게 거부한다면 그것은 관계를 끝내야 할 확실한 신호입니다. 경계가 없는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노예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어린 시절을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기애성 성격 장애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갑자기 생겨나지 않습니다. 대개는 깊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와 모든 것을 압도하는 수치심이 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자기애성 성격 장애가 형성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주요 이론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차가운 어린 시절 이론입니다. 아이는 정서적 냉담함, 거부, 끊임없는 비난과 깎아내리기 속에서 성장합니다. 아이의 진정한 감정과 욕구는 무시당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성적이나 스포츠에서의 승리와 같은 성과를 통해서만 사랑을 받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진정한 자아는 사랑받지 못하고 가치 없다는 것을 내면화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살아남고 아주 작은 사랑이라도 얻기 위해 아이는 거짓되고 웅대한 자아를 만들어냅니다. 즉, 사람들이 사랑해 줄 것이라고 믿는 이상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진짜 취약한 자아를 너무 깊숙이 숨겨서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그 존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의 남은 인생은 이 가면을 필사적으로 유지하고 어린 시절 절실히 부족했던 찬사를 얻기 위한 발버둥으로 변모합니다. 두 번째 이론은 이와 반대로 아이에 대한 과도한 칭찬과 이상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너는 천재, 왕자,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끊임없이 주입합니다. 아이는 무엇이든 허용되며 아무런 경계나 책임이 없습니다. 타인에 대한 공감이나 존중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의 특별함과 특별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성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아이의 진정한 자아는 제대로 발달하지 못합니다. 아이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부모가 만들어낸 이상적인 이미지를 사랑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우주의 중심이라고 여기지 않는 냉혹한 현실 세계와 마주쳤을 때 그는 엄청난 충격과 자기애적 상처를 경험합니다. 두 경우 모두 문제의 핵심에는 독성 수치심 toxic shame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결함있고 나쁜 존재라는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자기애적 구조는 단지 이 감당하기 힘든 느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복잡하고 부적응적인 방어 기제일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이 끊임없이 묻습니다. 왜 하필 나였을까? 왜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내가 대체 뭐가 문제일까?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답은 바로 당신 자신의 과거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아무 이유 없이 끌어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덫에 걸려드는 사람들은 대개 공통된 성격적 특징과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런 공감자들은 타인의 고통을 예민하게 감지하며 연민을 느끼고 그들을 구원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희생자 코스프레를 하는 잠재적 나르시시스트는 이런 구원자에게는 완벽한 먹잇감이죠. 당신은 그들의 고통을 보고 돕고 싶어지고 당신의 사랑으로 그들을 치유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가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온 마음을 다 바칩니다. 둘째, 나르시시스트적이거나 감정적으로 냉담한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사랑을 끊임없이 쟁취해야 하고 감정이 무시당하며 개인의 경계선이 침해받는 관계 패턴이 익숙합니다. 이들은 무의식적으로 어린 시절부터 익숙했던 그 시나리오를 재현할 파트너를 찾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그 패턴을 바꿔서 마침내 부족했던 사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말이죠. 셋째, 자존감이 낮고 개인적 경계가 약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믿지 못하고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모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를 빠르게 파악하고
이들을 쉽게 조종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러브 파밍, 러브 봄빙. 단계에서 그들은 당신이 간절히 원했던 것, 즉 당신의 가치와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채워줍니다. 당신은 이에 마치 마약처럼 중독되고 그 다음 이어지는 가치 절하와 폄하마저도 다음 한 번의 만족감을 위해 기꺼이 감수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 빠진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은 언제나 가해자에게 있고 피해자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조종자의 표적으로 만들었던 당신 자신의 취약점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치유를 위한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인식을 통해 앞으로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만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길고 험난한 치유 여정의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당한 학대는 우리 마음에 깊은 흉터를 남깁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우울증, 불안 장애, 공황 발작 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존감은 무너져 내리고 타인뿐 아니라 자기 자신마저 믿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완전한 연락 단절, No Contact입니다. 핸드폰, 모든 메신저, 소셜미디어에서 그를 차단하세요. 마주칠 수 있는 장소는 피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모든 사진과 선물은 삭제하거나 버리세요. 어떤 사소한 연락이라도 다시 그의 영향력 아래로 돌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공동 양육하는 자녀가 있어 완전한 단절이 불가능하다면 회색 돌, 그레이 록 방법을 사용하세요. 업무적인 일만 짧고 건조하게, 감정 없이 마치 모르는 사람 대하듯이 소통해야 합니다. 논쟁에 휘말리지 말고 그의 어떤 도발에도 반응하지 마세요. 두 번째 단계는 이해하고 배우기입니다. 나르시시즘에 대한 책을 읽고 영상을 보고 찾을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공부하세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그저 나르시시스트의 표준적인 조종 시나리오였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엄청난 안도감을 줍니다. 스스로를 비난하는 것을 멈추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전문 심리치료사와 상담입니다. 나르시시스트 학대의 후유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치료사를 만나세요. 전문가는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며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법과 자신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 셀프케어입니다. 수면 및 식사 패턴을 회복하세요. 운동을 시작하고 기쁨을 주는 취미를 찾으세요. 나르시시스트 때문에 단절되었던 친구, 가족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다시 듣는 법, 그리고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치유의 길은 오래 걸릴 수 있으며 때로는 무너지거나 퇴보하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벗어난 후에도 온전하고 행복한 삶은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경계선, 반사회성, 히스테리성 장애가 속한 B군, 클러스터 B의 다른 장애들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정서적 불안정성, 충동성, 대인관계 문제 등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동기와 내면의 작동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 BPD는 특히 잠재적 또는 숨은 나르시시즘과 혼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BPD를 가진 사람들도 불안정한 자존감으로 고통받으며 버림받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타인을 조종하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공감 능력에 있습니다. BPD를 가진 사람은 분노 폭발 후 진심으로 후회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조종은 지배욕보다는 주로 외로움에 대한 절박한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반면 나르시시스트는 이러한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반사회성 성격장애,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역시 공감 능력의 부재와 타인을 착취하려는 성향을 보입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의 주된 목표가 자신의 과대함을 인정받고 끊임없이 찬사를 얻는 것이라면 소시오패스의 목표는 권력, 통제, 그리고 물질적 이득이나 쾌락을 얻는 것입니다. 소시오패스는 양심의 가책 없이 사회 규범이나 법을 위반합니다. 나르시시스트도 법을 어길 수는 있지만 그들은 타인의 눈에 비치는 자신의 이미지와 평판에 더 집착합니다. 다음은 히스테리성, 연극성, 성격 장애입니다. 이들도 나르시시스트처럼 관심에 굶주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바보 같거나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관심을 받는 것을 택합니다. 이들은 극적이고 표현력이 풍부하며 감정이 매우 빠르게 변합니다. 반면 나르시시스트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오직 숭배와 찬사입니다. 그는 자신을 깎아내리거나 굴욕적으로 보이게 할 행동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진단은 전문 정신과 의사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일반인으로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당신을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그 사람이 정확히 어떤 진단을 받았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독성적인 행동을 인지하고 자신의 경계를 보호하며 필요하다면 자신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지키기 위해 그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의 나르시시즘의 세계에 깊이 빠져들었던 여정의 끝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숨겨진 과대성, 성공에 대한 환상부터 가스라이팅, 러브파밍, 사랑 폭격, 그리고 잔인하게 버려지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30가지 핵심적인 측면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타인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깨지기 쉬운 자존감을 어떻게 오만의 가면 뒤에 숨기는지, 그리고 유년 시절의 트라우마가 그를 어떻게 감정적 포식자로 만드는지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충격적일 수 있는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진정한 사랑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 타인은 그저 기능을 수행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자신의 위대함을 비춰주는 거울이거나 혹은 내면의 공허함을 채워주는 배터리일 뿐인 거죠. 당신의 사랑으로 나르시시스트를 변화시키거나 구원하거나 치유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자기 파괴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는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세계관에서는 문제가 되는 건 언제나 당신입니다. 따라서 유일하고 올바른 전략은 위험을 인지하고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당신의 정신 건강, 당신의 자존감, 그리고 당신의 삶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누구도 이것을 파괴할 권리는 없습니다. 길고 쉽지 않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새로운 분석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커뮤니티에 매우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립니다. 오늘 다룬 특징이나 전술 중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와닿았던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은 다른 누군가가 눈을 뜨고 독성 관계에서 벗어날 힘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자신을 잘 지키세요.